30년 동안 개처럼 충성하며 모셔온 장인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 살인 미수나 횡령 혐의를 대신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라고 명령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상위형 1% 명문가 사위가 실제로 마주한 잔인한 거래의 시작입니다. 단 2분만 투자해보세요. 화려한 재벌가의 유리성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야기는 강남의 한 초호화 아파트 1504호 앞에서 시작됩니다. 육중한 문 너머로 들려오는 여자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진우의 심장을 후볐습니다. 그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한서윤이었습니다. 평생 남편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경쾌한 그 웃음. 진우의 손은 덜덜 떨렸고 문손잡이를 잡은 손끝에는 하얗게 피가 몰렸습니다. 30년입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이 집안의 사위가 아니라 장인 한대규의 비리를 처리하는 그림자이자 사냥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차가운 배신과 낯선 남자의 진한 향수 냄새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직감했을 때 그 서늘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록을 열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소파 위에는 셔츠 단추가 풀어진 채 거만하게 앉아있는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 김태준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등장에도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진우를 쏘아봤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웠죠.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천한 발로 어딜 들어와? 당장 나가라고.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서 30년간 팽팽하게 유지되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 나는 정말로 이들에게 인간이 아니었구나. 그저 필요할 때 부려먹는 소모품이었구나. 그는 조용히 그러나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의 이혼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혼 선언 직후 진우를 불러들인 장인 한대규는 거대한 저택의 서재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위엄을 풍기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진우가 지난 3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허리를 굽히고 정성스럽게 닦아 바쳤던 그 1,000만 원짜리 이탈리아 수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반짝이는 구두를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 구두가 밟고 지나온 수많은 뇌물수수, 증거인멸, 탈세의 현장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장인은 신문을 넘기며 마치 오늘 날씨를 말하듯 덤덤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래, 허락해주지. 대신 조건이 있네. 이번 그룹 횡령 사건 네가 다 안고 가게. 검찰에 가서 네가 주도적으로 장부를 조작했다고 자백해. 그럼 깔끔하게 보내주지. 그게 네가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가반이겠나? 박진우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충성의 대가가 고작 감옥행이라니. 58세의 나이에 인생의 황혼기를 차가운 감방에서 보내라는 장인의 명령은 명백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한대규에게 사위란 그저 충성스러운 개였고 이제 늙고 병들어 쓸모가 없어지니 주인을 대신해 매를 맞으라는 격이었습니다. 진우는 서재 한편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생기를 잃은 눈동자.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저 주인에게 버림받은 늙은 사냥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만약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하고 감옥에 가시겠습니까? 하지만 한대규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진우가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무능한 바보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진우는 장인의 비리를 뒤처리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모든 증거를 몰래 복사해 두었습니다. 횡령 증거, 뇌물 내역, 심지어 아내 서윤과 김태준의 부적절한 관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장인의 비자금 세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말입니다. 진우는 그날 밤 30년을 살았던 저택을 미련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트렁크 안에는 몇 벌의 옷가지와 함께 대한민국을 뒤흔들 비밀 가득한 검은 장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서울 변두리의 좁고 어두운 고시원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차가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제 사냥개는 주인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거대 권력의 심장을 겨냥한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역습입니다. 주인이 개를 버렸을 때 그 개가 얼마나 무서운 늑대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줄 차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결전의 날을 준비하던 진우의 휴대폰으로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이혜란. 그녀는 10년 전 장인의 비리를 취재하다가 진우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언론계에서 퇴출당했던 기자였습니다. 진우에게는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은 여인이었죠. 과연 그녀는 진우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전쟁의 유일한 아군이 되어줄까요? 복수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이 충격적인 복수극의 다음 이야기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가스라이팅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박진우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서 장인의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세요.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공개될 진우의 첫 번째 타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이 드라마틱한 전개의 주인공이라면 가장 먼저 누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복수 시나리오를 공유해 주세요. 복수의 서막이 오르자마자 박진우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낡은 고시원방에 곰팡이 핀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30년 동안 그림자처럼 살며 쌓아온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전쟁을 혼자서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장인 한대규라는 거물과 그를 둘러싼 견고한 권력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그 벽에 처음으로 균열을 냈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10년 전 자신이 직접 장인의 명령에 따라 짓밟았던 기자 이혜란이었습니다. 진우는 기억을 더듬어 그녀가 자주 찾던 종로의 한 오래된 카페로 향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카페의 낡은 나무 냄새와 삐걱거리는 바닥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던 진우의 시야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당당하고 서슬퍼렇던 모습은 간데없고 야윈 얼굴과 부자연스럽게 절뚝이는 걸음걸이가 그녀가 지난 10년 동안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혜란 기자의 눈이 진우와 마주친 순간 그 안에는 억눌린 증오와 뼛속까지 시리게 하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박진우 씨, 당신이 여길 무슨 염치로 오라고 한 거죠? 내 인생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만든 걸로 부족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잘 갈려진 칼날처럼 날카롭게 진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지만 진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타인의 시선 따위는 30년의 굴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죄하러 왔습니다. 10년 전 당신의 정의를 돈과 권력으로 뭉개버린 그 죄.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모자란다는 거 압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고 싶다면 기꺼이 그 칼날을 받겠습니다. 헤라는 비웃음을 흘리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죠? 내 인생은 이미 갈갈이 찢겨나갔는데 당신 장인의 충실한 사냥개 노릇이나 더 잘하지 그래요.
주인이 주는 고기 뼈다귀가 이제는 맛이 없어졌나 보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와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 동안 한대규의 모든 추악한 범죄 행적을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세밀하게 기록한 검은 장부, 즉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당신이 10년 전 목숨을 걸고 찾으려 했던 진실, 그리고 그 이후로 쌓여온 추악한 오물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번엔 결코 가짜 뉴스로 덮을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한대규가 가장 믿었던 사냥개가 30년 동안 모은 이빨 자국들입니다. 헤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대규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 명단, 수조 원대 세금 포탈 내역, 그리고 최근 그룹의 근간을 뒤흔든 횡령 사건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진우의 아내 한서윤과 불륜 관계인 김태준의 정체였습니다. 김태준은 단순한 내연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대규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탁하는 핵심 통로인 케이맨 제도 유령회사의 실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자가 바로 한대규의 비밀 지갑이었군요. 헤란이 신음하듯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은 자기 딸의 외도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장했을지도 모르죠. 김태준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로 묶어두고 안전하게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화려한 연극 뒤에서 피 묻은 무대를 닦는 수습장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대를 불태워버릴 생각입니다. 헤라는 한참 동안 서류를 응시하다가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한대규, 그 괴물이 무너지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내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유일한 보상일 테니까요. 하지만 박 선생님, 이건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고 그들은 우리를 벌레처럼 밟아 죽이려 할 겁니다. 정말 각오가 되셨습니까? 진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각오는 30년 전에 이미 끝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러운 사냥개가 아니라 최소한 인간으로 죽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카페의 어두운 구석에 앉아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가오는 그룹 창립 기념 파티.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화려한 무대를 한대규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온한 결의도 잠시 진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장인 한대규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진우야, 내 아이들 지은이와 민준이가 내일 귀국한다. 유학 중인 아이들이 아비의 횡령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니? 공항에 마중 나갈 생각 마라. 내가 직접 데려올 테니까 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자백서나 준비하고 있어. 전화가 끊어지고 진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장인은 아이들을 최후의 인질로 삼아 진우의 목줄을 다시 죄려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진우의 떨리는 어깨를 강하게 짚으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예요. 그들은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귀신같이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흔들리면 아이들도 당신도 영원히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혈육을 방패막이로 삼는 장인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과연 진우는 자식들을 지키면서 이 위험한 연맹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모로서의 본능과 인간으로서의 존엄 사이에서 진우는 인생 최대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공항의 입국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눈물겨운 상봉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의 서막일까요? 여러분, 만약 당신이 박진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 전쟁을 끝내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의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30년 동안 개처럼 충성한 사위가 찾아간 곳은 아내와 낯선 남자가 엉켜있는 침실이었습니다. 나가라고 소리치는 아내의 목소리에 진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은 그 한마디에 장인이 진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래, 이혼해도 좋아. 대신 조건이 있네. 30년 동안 장인의 구두를 닦던 사위에게 내민 충격적인 조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에게 행운이 배달될 거예요. 새벽 5시, 박진우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는 습관은 이미 30년째였어요. 그는 축축한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복도는 여전히 죽음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진우는 현관 앞 신발장에서 장인 한대규의 구두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수제 구두였어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제작한 것으로 한 켤레에 1,000만 원이 넘는 명품이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구두약을 묻힌 솔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삭, 삭, 솔질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이 비천한 일을 해왔어요. 처음엔 장인이 길들이기 위해 시킨 일이었지만 어느새 이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공포에 질린 기계처럼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진우의 손은 노련한 장인보다 더 정확했어요. 구두 끝에서 뒤축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솔질을 반복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구두를 내려놓으며 진우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쓰디쓴 독백을 던졌습니다. 재벌가의 사위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진실은 처참했습니다. 진우는 장인의 온갖 더러운 비리를 뒤처리하는 비밀 해결사였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면 증거를 인멸했고 횡령 사건이 터지면 장부를 정교하게 조작했어요. 장인의 정적이 문제를 제기하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입을 막았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손이 얼마나 피와 오물로 더러워졌는지 이제는 헤아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매일 아침 자신을 속이며 다독였습니다. 진우는 구두를 제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장인의 까다로운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칼로 과일을 썰면서 진우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생기 없는 눈동자가 낯선 노인을 보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내 영혼이 이렇게 썩어갔을까?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과일 썰기에 집중했습니다. 오전 8시 장인 한대규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8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장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진우야, 오늘 검찰청에 가서 이번 건 마무리 좀 해라. 증거자료는 네가 알아서 잘 정리했을 테지. 장인이 신문을 펼치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예, 아버님. 지시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진우는 기계처럼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의 말은 곧 거부할 수 없는 천명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어디 갔나? 장인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와서 아직 자는 것 같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 한서윤의 귀가 시간이 부쩍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사교 모임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진우는 서윤의 옷에서 낯선 남자의 독한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자신이 평생 써본 적 없는 종류의 향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지독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어 진우는 검찰청을 다녀왔습니다. 장인이 시킨 대로 핵심 증거 서류를 조작해서 제출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너무 오래 이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항할 힘도 남은 자존감도 이미 소멸된 상태였죠.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7시였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집에 없었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저녁은 집에서 먹나?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급한 약속 있어. 늦을 거야. 서윤의 목소리는 타인보다 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서윤이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진우는 다시 한번 그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서윤의 옷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에서 강하게 풍겨오는 그 냄새는 진우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요즘 도대체 어디서 누구랑 있는 거야? 진우가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의심하는 거야? 당신이 감히? 서윤이 눈을 부릅뜨며 반문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진우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서윤을 미행하기로요. 아내가 집을 나서자 진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서윤은 강남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다가 서윤이 들어간 건물의 호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복도 끝 1504호 앞에 서윤의 명품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수백 번 망설이던 순간 문 안쪽에서 은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의 웃음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진우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렇게 밝고 경쾌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서윤이 소스라치게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진우는 대답 대신 아내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셔츠 단추가 풀어진 채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설명해봐. 진우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반응은 진우의 기대를 처참히 깨부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그 비정한 말 한마디에 진우의 머릿속에서 30년간 버텨온 마지막 인내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굴욕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지만 진우는 오히려 차가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혼을 입에 올려. 당신은 우리 집 구두 닦는 하인이잖아. 진우는 돌아서서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하인이었지. 하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인간으로 살고 싶어. 다음 날 장인 한대규가 진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장인의 얼굴은 살벌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서윤이한테 감히 이혼을 요구했다고. 장인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무대 뒤 수습 장치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가 고작 바람 피운 것 때문인가?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런 건 조용히 덮고 넘어가면 될 것을. 감히 내까짓게 우리 가문의 흠집을 내. 장인이 태연하게 내뱉은 말은 진우를 더 큰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하자 장인은 비웃으며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 이혼해도 좋아. 대신 조건이 있네. 이번 그룹 횡령 사건 네가 다 뒤집어 써라. 검찰 가서 네가 주도했다고 자백해. 그럼 이혼 허락해주지. 진우는 장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인간미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사위를 제물로 바치려는 냉혹한 계산뿐이었죠. 진우는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영혼을 팔았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우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장인의 구두를 닦지 않았습니다. 낡은 트렁크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30년 동안 몰래 모아둔 처가에 비리 장부를 챙겼습니다. 새벽 5시
진우는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본 저택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진우에게는 거대한 공동묘지처럼 보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사냥개로 키웠다면 이제 그 사냥개에게 물릴 각오를 해야 할 거야. 진우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삼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진우는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진우는 며칠 동안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장부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의 내연남 김태준은 단순한 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인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핵심 통로였으며 장인은 딸을 이용해 김태준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가두고 돈을 세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우는 이 거대한 음모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10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기자 이해란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해란 기자와의 재회는 가슴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10년 전 진우의 방해로 기사가 무산되고 언론계에서 퇴출당한 그녀는 프리랜서 작가로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진우가 무릎을 꿇고 진심을 전하자 혜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대규, 그 인간이 무너지는 건 내 눈으로 봐야겠어요. 두 사람은 치밀한 복수극을 설계했습니다. 진우는 장인의 제안을 수락하는 척하며 검찰에 출두해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장인은 진우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고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우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진우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교묘하게 조작된 서류와 함께 장인의 서명이 담긴 진짜 비자금 문서를 섞어 제출했습니다. 그 사이 혜란은 진우가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전 세계 언론에 장인의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룹 창립 기념 파티날 모든 화려한 무대 뒤에서 진우는 최후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윤과 김태준의 불륜 영상과 장인의 비밀 장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당황한 장인 한대규와 서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진우는 무대 위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 가문의 구도를 닦는 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의 옆에는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아이들, 지은이와 민준이가 아버지를 굳게 믿으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쾌한 복수극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돈과 권력이 아무리 견고해도 진실이라는 송곳은 결국 그 벽을 뚫고 나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박진우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찾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진우는 작은 아파트에서 카메라를 들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구두약을 묻히던 손으로 이제는 아름다운 세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만의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망설이면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자유를 얻는다는 말을 잊지 마세요. 다음 사연은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실의 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빛나는 자유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의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으로 달려가 주세요. 복수의 서막이 오르자마자 박진우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낡은 고시원방에 곰팡이 핀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30년 동안 그림자처럼 살며 쌓아온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전쟁을 혼자서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장인 한대규라는 거물과 그를 둘러싼 견고한 권력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그 벽에 처음으로 균열을 냈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10년 전 자신이 직접 장인의 명령에 따라 짓밟았던 기자 이해란이었습니다. 진우는 기억을 더듬어 그녀가 자주 찾던 종로의 한 오래된 카페로 향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카페의 낡은 나무 냄새와 삐걱거리는 바닥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던 진우의 시야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과거의 당당하고 서슬퍼렀던 모습은 간데없고 야윈 얼굴과 부자연스럽게 절뚝이는 걸음걸이가 그녀가 지난 10년 동안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해란 기자의 눈이 진우와 마주친 순간 그 안에는 억눌린 증오와 뼛속까지 시리게 하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박진우 씨, 당신이 여길 무슨 염치로 오라고 한 거죠? 내 인생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만든 걸로 부족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잘 갈려진 칼날처럼 날카롭게 진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에 안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지만 진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타인의 시선 따위는 30년의 굴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죄하러 왔습니다. 10년 전 당신의 정의를 돈과 권력으로 뭉개버린 그 죄,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모자란다는 거 압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고 싶다면 기꺼이 그 칼날을 받겠습니다. 헤라는 비웃음을 흘리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죠? 내 인생은 이미 갈갈이 찢겨 나갔는데 당신 장인의 충실한 사냥개 노릇이나 더 잘하지 그래요. 주인이 주는 고기 뼈다귀가 이제는 맛이 없어졌나 보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와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 동안 한대규의 모든 추악한 범죄 행적을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세밀하게 기록한 검은 장부, 즉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당신이 10년 전 목숨을 걸고 찾으려 했던 진실, 그리고 그 이후로 쌓여온 추악한 오물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번엔 결코 가짜 뉴스로 덮을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한대규가 가장 믿었던 사냥개가 30년 동안 모은 이빨 자국들입니다. 헤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대규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 명단, 수조원대 세금 포탈 내역, 그리고 최근 그룹의 근간을 뒤흔든 횡령 사건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진우의 아내 한서윤과 불륜 관계인 김태준의 정체였습니다. 김태준은 단순한 내연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대규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탁하는 핵심 통로인 K맨 제도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자가 바로 한대규의 비밀 지갑이었군요. 헤란이 신음하듯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은 자기 딸의 외도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장했을지도 모르죠. 김태준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로 묶어두고 안전하게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화려한 연극 뒤에서 피 묻은 무대를 닦는 수습장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대를 불태워버릴 생각입니다. 헤라는 한참 동안 서류를 응시하다가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한대규, 그 괴물이 무너지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내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유일한 보상일 테니까요. 하지만 박 선생님, 이건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고 그들은 우리를 벌레처럼 밟아 죽이려 할 겁니다. 정말 각오가 되셨습니까? 진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각오는 30년 전에 이미 끝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러운 사냥개가 아니라 최소한 인간으로 죽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카페의 어두운 구석에 앉아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가오는 그룹 창립 기념 파티.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화려한 무대를 한대규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온한 결의도 잠시 진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장인 한대규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진우야, 네 아이들 지은이와 민준이가 내일 귀국한다. 유학 중인 아이들이 아비의 횡령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니? 공항에 마중 나갈 생각 마라. 내가 직접 데려올 테니까 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자백서나 준비하고 있어. 전화가 끊어지고 진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장인은 아이들을 최후의 인질로 삼아 진우의 목줄을 다시 죄려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진우의 떨리는 어깨를 강하게 짚으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예요. 그들은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귀신같이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흔들리면 아이들도 당신도 영원히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혈육을 방패막이로 삼는 장인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과연 진우는 자식들을 지키면서 이 위험한 연맹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모로서의 본능과 인간으로서의 존엄 사이에서 진우는 인생 최대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공항의 입국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눈물겨운 상봉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의 서막일까요? 여러분, 만약 당신이 박진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 전쟁을 끝내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의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은 여느 때처럼 활기로 가득했지만 박진우에게는 그곳이 단두대나 다름없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유독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30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복잡거리며 키웠던 아이들. 아니, 이제는 장인의 막강한 자본으로 해외 유학을 떠나 화려하게 변해버린 지은이와 민준이었습니다. 진우는 반가움에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지은이의 어깨를 만지려 했습니다. 지은아, 민준아, 아빠 여기. 하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지은이는 벌레를 본 듯 몸을 뒤로 뺐습니다. 차가운 멸시와 혐오가 가득한 눈빛. 진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할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 역시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빠가 우리 학비며 유학비용 다 가로채려고 회사 돈 횡령했다면서요. 할아버지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우리 미래까지 망치려 들다니 정말 끔찍해요. 이것은 명백한 세뇌였습니다. 장인 한대규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아버지는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얘들아. 그건 할아버지가 꾸며낸. 진우가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지은이는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변명은 검찰 가서 하세요. 우리는 이제 할아버지 댁에서 살 거예요. 아빠 같은 사람, 이제 우리 인생에 필요 없으니까요. 두 아이는 진우를 스쳐 지나 대기하고 있던 장인의 검은 세단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망연자실하게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혈육이라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순간 진우는 아득한 절망의 심연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진우를 애워쌌습니다. 한대규의 비서실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의 메시지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모레 연회에서 순순히 자백서를 낭독하십시오. 만약 딴 생각을 하신다면 아이들의 장학금과 인턴십, 그리고 한국에서의 사회적 생명은 오늘로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피로 쓴 협박이자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설상가상으로 이해란 기자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 선생님, 조심하세요. 괴한들이 제 사무실을 급습했어요. 비명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머리에 붕대를 감고 피투성이가 된 혜란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피로 쓴 듯한 경고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까불면 다음은 죽음이다. 진우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다치고 자신의 아이들은 자신을 괴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대규는 진우의 사방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숨통을 죄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이라는 건가? 진우는 홀로 남겨진 복도에서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도끼 어린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나를 짐승으로 만들었다면 기꺼이 그 짐승이 되어주지. 진우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한대규가 가장 아끼던 서재의 비밀 금고, 비밀번호를 떠올렸습니다. 스치료여 알료바삼바. 그것은 장인의 생일과 아내의 생일을 조합한 번호였습니다. 30년간 구두를 닦으며 귀동냥으로 들었던 그 숫자들이 이제 진우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차례였습니다. 이제 진우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무릎 꿇고 평생 범죄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불태우고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 여러분,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폭입니다. 진우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배팅을 준비합니다. 한대규가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는 그 화려한 연회장이 피로 물든 심판의 장이 될 것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펼쳐질 30년 사냥개의 처절한 반격,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진우의 반격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거대 악을 무너뜨리는 작은 불꽃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지 않으면 진우의 마지막 선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30년 충성한 사위가 찾아간 곳은 아내와 낯선 남자가 있는 은밀한 아파트였습니다. 차갑게 내뱉는 아내의 한마디에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한 사위를 장인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래, 이혼해도 좋아. 대신 조건이 있네. 30년 동안 장인의 구두를 닦던 사위에게 장인이 내민 충격적인 조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큰 행운이 배달될 거예요. 새벽 5시, 박진우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는 습관은 이미 30년째였어요. 그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복도는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진우는 현관 앞 신발장에서 장인 한대규의 구두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수제 구두였어요.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한 것으로 한 켤레에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중의 명품이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구두약을 묻힌 솔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슥슥 솔질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일을 해왔어요. 처음엔 장인이 시켜서였지만 이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진우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구두 끝에서 뒤축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솔질을 반복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구두를 내려놓으며 진우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명문가의 사위라는 타이틀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기 그지없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처참했습니다. 진우는 장인의 온갖 비리를 뒤처리하는 일종의 해결사였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면 밤을 새워 증거를 인멸했고 횡령 사건이 터지면 장부를 정교하게 조작했어요. 장인의 정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손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더 이상 헤아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토끼 같은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견뎠습니다. 오전 8시 장인 한대규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8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그의 눈빛은 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진우야, 오늘 검찰청에 가서 이번 건 마무리 좀 해라. 장인이 신문을 펼치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예, 아버님. 진우는 버릇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의 말은 곧 법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권리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죠. 서윤이는 어디 갔나? 장인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와서 아직 자는 것 같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 한서윤의 귀가가 부쩍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교 모임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진우는 서윤의 옷에서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자신이 절대 쓰지 않는 무겁고 달콤한 종류의 향이었습니다. 진우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미행하기로요. 아내가 집을 나서자 조심스럽게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 1504호 앞에 아내의 구두가 놓여 있는 것을 본 순간 진우의 손은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밝은 웃음소리, 그것은 진우가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서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셔츠 단추를 풀어헤친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당신이 왜 여기? 서윤의 말에 진우는 차가운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진우는 돌아섰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날 장인은 진우를 불러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혼해도 좋다. 대신 이번 회사 횡령 사건 내가 다 뒤집어써라. 네가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값이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진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30년간 몰래 모아온 처가의 비리 자료와 장인의 비밀 장부를 챙겨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0년 전 장인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던 이해란 기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절한 복수를 위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사건의 클라이맥스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가문의 날 행사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한대규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도덕과 가풍에 대해 강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정직을 생명으로 여깁니다. 비록 최근 사위의 일탈이 있었으나 오늘 정의를 바로 잡으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우는 무대 뒤 컨트롤룸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머니 속 리모컨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자, 박서방, 이리 나와서 자네의 죄를 고백하게. 장인이 손짓했습니다. 진우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과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켜보는 수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그는 장인이 건넨 가짜 자백서를 찢어 허공에 날렸습니다. 장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늘 제가 고백할 것은 저의 죄가 아니라 이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입니다. 진우가 외치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중앙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호텔 침실에서 한서윤과 비자금 관리인 김태준이 미래를 즐기는 선명한 영상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과 경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건 한 회장 딸 아닌가. 상대 남자가 비자금 관리인이라니.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진우는 두 번째 파일을 실행했습니다. 한대규 회장이 직접 작성한 비밀 장부와 정관계 로비 명단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15년 3월 건설 뇌물 5억,
16년 8월 비자금, 세탁, 30억. 이 모든 것이 한대규 회장이 주도한 것입니다. 장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 미친놈을 끌어내. 그가 비명을 질렀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커를 통해 장인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횡령 사건 네가 다 뒤집었어. 그게 네가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값 아니겠나? 냉혹하고 비열한 육성의 하객들은 혐오 섞인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서유는 비명을 지르며 무대로 뛰어 올라와 진우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진우는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아니,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야. 더 이상 당신들의 노예로 살지 않겠어. 바로 그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과 경찰 병력이 연회장 정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수갑을 꺼내 한대규와 한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대규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화려한 턱시도를 입은 채 수갑이 채워지는 장인의 모습은 그가 평생 쌓아온 권력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정의의 승리에 환호했습니다. 연회장은 이제 사교의 장이 아닌 처절한 심판의 장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장인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무거운 어깨를 폈습니다. 30년간 그를 짓눌렀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온 그를 맞이한 것은 눈물을 흘리며 달려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지은이와 민준이를 품에 안은 진우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다운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장인이 자신들을 인질 삼아 아빠를 괴물로 만들었다는 진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아빠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연일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인 한대규와 아내 한서윤은 구치소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되어 왔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진우는 장인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진우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검찰 역시 진우가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한대규 회장에게 징역 12년, 한서윤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진우에게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박진우는 비록 범죄에 가담했으나 30년간의 심리적 지배 상태와 자녀들을 향한 협박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용기를 내어 거대 악을 폭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진우는 정당한 위자료로 지급받은 50억 원 중 40억 원을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가 계속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남은 돈으로 진우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아담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인생 첫 집이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평생의 꿈이었던 사진작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고 카메라 한 대를 메고 매일 아침 길을 나섭니다. 골목길의 고양이, 공원의 나무, 시장 사람들의 미소, 30년 동안 장인의 구두를 닦던 그 손으로 이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아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준비하는 소박한 아침 식사, 그리고 주말마다 찾아오는 아이들과의 따뜻한 시간. 진우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우의 이 처절하고도 당당한 홀로서기를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대나 억압에 갇혀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우처럼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세요.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사슬을 끊어낼 때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진우와 같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 진우는 폐허 위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이제 상처를 딛고 진정한 자유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우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운명의 선고 공판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한대규와 한서윤은 불과 몇 주 전에 화려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한대규에게 징역 12년을, 피고인 한서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장내에선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진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피고인 박진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거대 악을 폭로해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 판결이 끝난 순간 진우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죄일지 모르나 그의 영혼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진우 앞에 지은이와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따뜻한 포옹은 진우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눈 녹듯 녹여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승리이자 판결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진우는 위자료로 받은 50억 원 중 40억 원을 즉시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미쳤다고, 그 돈이면 평생을 호의호식할 수 있다고 말렸지만 진우에게 그 돈은 30년 치오물이 묻은 더러운 대가일 뿐이었습니다. 그 돈을 쥐고 있으면 과거의 사슬이 저를 계속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단 1g의 무게도 없이 가벼워지고 싶습니다. 남은 돈으로 그는 서울 외곽의 작고 조용한 동네에 아담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도 황금빛 샹들리에도 없지만 창가로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 그 평범한 거실이 진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안식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이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이라는 사실을 이번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느끼게 되지 않나요? 어느 따스한 봄날 아침, 진우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그가 사위가 되기 전 유일하게 사랑했던 취미이자 꿈이었던 낡은 수동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진동이 그의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진우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30년 동안 무릎 꿇고 닦았던 장인의 차가운 구두 대신 그는 자신의 발에 딱 맞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부드러운 흙길을 걷습니다. 공원 한편에서 비눗방울을 쫓으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진우는 조용히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는 이제 막 지은이와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권력으로도 강요할 수 없는, 거짓 없는, 진실된 미소였습니다. 이 순간의 사진 한 장이 그에게는 지난 30년의 고통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봄날의 눈부신 햇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저무는 쓸쓸한 노을이 아닌 이제 막 떠오르는 희망찬 아침의 빛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30년의 긴 밤이 지나고 비로소 그의 인생에도 찬란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비리를 덮기 위해 조작된 서류를 만들지도 권력자의 구두를 닦으며 자신의 존엄을 뭉개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소박한 집에서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진을 찍으며 사랑하는 자식들과 따뜻한 저녁을 먹는 평범한 삶. 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평범한 일상이 박진우가 30년을 돌고 돌아서 찾아낸 진정한 자유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박진우 씨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홀로서기 과정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억압이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박진우 씨처럼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세요.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그 사슬을 끊어내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진우 씨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진우 씨 응원합니다.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신은 구두의 가격이 아니라 그가 걷고 있는 길의 정직함에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햇살 속을 걷는 진우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이름, 박진우. 그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는 이제 막 첫 번째 셔터를 눌렀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카메라에는 오늘 어떤 아름다운 장면이 담기고 있나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박진우 씨가 찾은 저 눈부신 봄, 햇살 같은 자유와 평화가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다음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신만의 행복한 셔터를 누르는 용기 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